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전역을 해서 한참 머리가 뜨거워 연애도 하고 싶고 여자친구도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친구한테 크게 대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 이후에는 그냥 열려있는 만남을 더 추구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하는 연상의 여자의 경우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의 나이다 보니 앞자리 숫자까지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은 없었거든요. 통제된 환경인 군대에서 나오니 사회의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학교로 곧바로 복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처럼인데 자유를 느끼고 싶었지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방종에 가까운 행동이었겠지만 아무튼 학교에 복학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있으니 집에서는 당연히 제 용돈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여자를 꼬시고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돈이 부족해져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니 저랑 맞는 일이 없더군요. 평일은 좀 쉬더라도 불금이나 불토에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 가서 헌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저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저도 그날은 양보할 수 없었지요. 평일에도 여자를 만나면야 충분히 만나겠지만 토요일은 모두가 다 놀러 나오는 만큼 홈런을 칠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다 일자리를 추리다가 회사를 하나 발견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다 보니 사실 제가 복학을 하게 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당장 직원이 필요하다 보니 회사 쪽에서도 저를 필요로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도 세고 다 좋았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중에 제일 장점은 회사 자체가 사장도 부사장도 다 여자고 직원들도 전부 여자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 여직원들이 잔뜩 있는데 면접 볼 때 보니까 다들 외모가 상당했어요. 복학 전까지 한 반년 정도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반년이면 한 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도 시간이 빠듯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유일한 남자 직원이었던 저였기에 저만 업무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다루기 힘든 창고 일을 해야 했는데 출근해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여직원들하고 엮일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나마 사장하고 부사장은 업무상 이유로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이라고 제가 늦게까지 일하면 두 사람이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했어요. 사장과 부사장이 예전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둘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사장의 경우는 딱 봐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애엄마 느낌입니다. 살짝 푸지만 인상에 애 키우느냐 일하느냐 피곤해 보이기까지 하는 얼굴이지요. 미소가 생글생글하긴 한데 그냥 저한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애엄마 그 느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부사장이 참 대단했지요. 요즘 TV 같은 데 나올 법한 일반인 미인상인데 뿌리는 향수라든지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그런 미인이었어요. 어쩔 때는 퇴근길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고 퇴근한다며 회사 밖을 나갈 때가 있는데 누가 저 여자를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여자로 볼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청망청 놀고만 다니는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도 그 당시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를 통틀어서도 부사장만큼 스타일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랑 동갑내기 친구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소리내서 놀라고 했지요. 원래는 관련직 대기업에 다니던 부사장이었는데 사장이 자기 사업 차리면서 직접 스카우트 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녀를 감당할 남자를 못 만나서 그런지 아직 결혼을 안 한 노처녀라고 하더군요. 말이 노처녀지 사실은 화려한 골드미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지요. 운동은 운동대로 다니는데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많은 듯했고 시간 나면 주말에 휴가 하루 붙여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직원들도 다들 부사장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일부러 사무실로 가서 또래 여직원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했지요. 사장, 부사장을 빼더라도 제 또래 여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서 솔직히 저 같은 굶주린 늑대한테는 회사 사무실이 뷔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초년생들도 있고 저도 군대를 다녀온 시점이라 제일 어린 친구가 저랑 나이도 같았습니다. 얼굴도 귀염쌍하게 생겼고 제 스타일이기도 해서 둘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달쯤 근무했을 때였을까요?
주말을 맞아서 제 환영식 겸해서 회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원래 진작에 열어줬어야 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쁜 시기라서 따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에 반년 정도만 하다가 그만둔다는 말까지 했는데 환영식까지 해주니 솔직히 사장 마음 씀씀이가 고맙긴 했습니다. 당시에 돈도 똑 떨어진 상태고 월급도 아직 받기 전이었다 보니 오랜만에 술 마시러 간다니까 긴장이 되더군요. 전 직원들이 참석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상황 봐서 술 제일 못 마시는 직원하고 무슨 썸씽이 생겨도 생기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고 회식 자리에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삼겹살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반겨주는 걸 보니 회식을 자주 하는 장소인 듯 싶었지요. 불판이 쫙 세팅이 되고 고기가 불판에 올라감과 동시에 첫 잔을 부딪히며 짠을 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청일점인 저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아예 쑥맥이 아니다 보니 그날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걸 다 캐치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회사에서 대화도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될 것 같은 사이즈가 나오던 막내 여직원이 저한테 강한 신호를 보내는 걸 느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척 해서 자리를 옮기고 다녀오는 길에 은근슬쩍 그녀의 맞은편 앞자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제가 뒤집어주면서 그녀한테 일부러 술을 권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눈치도 없이 껴들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김주임 고기만 구워주냐고요? 우리도 남자가 구워주는 고기 잘 먹을 수 있다며 회방을 놓는데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눈치 좀 챙겨줬으면 싶더군요. 그런데 저 돈 주는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당장에 뛰어가서 사장 부사장 있는 테이블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고기 뒤집고 따라주는 술 마시고 그러다가 왔지요. 사장한테 한 잔 받으시라 술을 따라주는데 사장이 평소 짓지 않던 생글생글한 미소가 아니고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보고 김주임이 마음에 드나봐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자기가 마시던 술잔을 다시 저에게 건네더군요. 술잔에 사장 립스틱 자국이 그대로 묻어있는데 거기에 술을 따라주더니 저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사장이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사장이 그러니까 조금 의외에다가 별로 마시고 싶진 않았지만 두 눈 감고 꿀떡 술을 넘겼습니다. 그러니 사장이 기분이 좋다면서 저를 톡톡 건드리면서 좋아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사장의 소나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저랑 잘 되던 막내 직원을 꼬시러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술을 따라주면 따라주는 대로 다 마시질 않고 참새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만큼만 계속 꺾어서 마시더군요.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걸 보니 이거는 도가 텄다 싶어서 다른 직원들 술 마시는 꼴을 관찰했는데 아무도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시는 척만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사장하고 부사장이 있으니까 다른 여직원들이 기를 못 피는가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즐기라고 저희한테 법인카드를 건네줬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끝까지 못하고 자리에 남아있더군요. 결국 회식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한테 빈틈을 그렇게 보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택시를 타고 쌩하고 먼저 달아나 버리더군요. 저도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 했는데 사장하고 부사장이 저한테 오더니 시간 괜찮으면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묻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술 마신 게 좋았기도 하고 이대로 집에 가기엔 아쉽기도 해서 알겠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 차는 번화가로 이동해서 조금 젊은 분위기의 술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저보고 일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복학을 해야 해서 그만둔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복학하면 되는 시간마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을 할 생각은 있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묻더군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사장 얼굴이 이내 심각해져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잠깐 다녀와 봐야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가더라고요. 난데없이 계획에 없던 노처녀 부사장과 저 단 둘만의 술자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서 접점이 없으니 둘이서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더군요.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대로는 술도 술대로 못 마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을 불러 따로 자리를 만들자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러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법인카드를 건네받는 걸 봤으니 솔직히 조금 비싼 술을 먹어도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관리 철저한 강철의 여인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할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관리 철저한 사람들이 그렇듯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편인데
자존심을 건드려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한테 제가 주량이 상당한데 젊은 남자랑 술 마셔도 감당 가능하겠느냐는 식으로 조금 깐죽대면서 떠봤지요. 그러니 그녀가 제 생각대로 발끈해서는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마시는지 보자면서 자기도 운동 때문에 안 마셔서 그렇지 원래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더군요. 이미 2차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부사장을 데리고 평소에 비싸서 못 먹어본 양주나 칵테일 같은 거 마셔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8차까지 자리를 옮겼습니다. 8차는 다시 평범한 술집으로 들어와서 간단한 안주에 소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저도 술은 어디 가서 지는 편이 아닌데 그녀 역시 자부한 대로 술이 상당하더군요. 양주와 칵테일, 잔으로 마셨지만 그래도 최소 10잔은 마셨습니다. 거기에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소주도 2당 2병은 마신 것 같은데 멀쩡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술이 들어가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 콧대 높은 부사장도 쓸쓸했던 말을 또 한다던가 혀가 살짝 꼬인다던가 하면서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꺼낸다는 말이 저한테 김주임이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추근덕대냐 묻는 겁니다. 그때 부사장과 내가 오늘 뭔가 있겠구나 하는 촉이 딱 와서 부사장을 긁어놓듯이 넉살 좋게 깐죽대며 대답을 이어갔지요. 그랬더니 부사장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김주임이 사실 엄청 해프다고 하면서 사실 제가 일하기 전에 있던 직원도 김주임하고 창고에서 그러다가 걸려서 잘리다시피 그만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있기 전에 있던 직원이 가정이 있던 사람이라 하더군요. 일이 커져서 회사에 타격을 입기 전에 제 발로 관둔 거라고 하면서 김주임 뒷담을 저한테 하는 거였어요. 뭐 거기까지야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부사장이 난데없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자랑 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랑 가자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더 마셔야 눈치를 채겠냐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리더군요. 남자들도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연상에 관심은 없었지만 부사장이라며 제 역사에 기록될 만큼 수준급의 여자임이 확실했기에 피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자리를 옮기자던 부사장이 자리에 꿈쩍도 않고 저를 생긋생긋 웃으며 묘한 미소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러니 저도 슬슬 안달이 나더군요. 더 기다릴 게 뭐가 있냐고 하니 저한테 사장이 돌아오겠다 하지 않았냐며 말을 하더군요. 사실 사장도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자기들 둘이 친구인 거 알고 있지 않냐면서 사장 오는 거 기다렸다가 셋이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미 8차까지 왔는데 제 생각엔 사장이 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부사장이야 이성으로서 매력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니까 넘어가지만 사장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사장과 나이가 같다고 해도 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니게 하려고 부사장을 설득을 하는데 부사장은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사장 올 때까진 안 가겠다며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사장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사장은 당연히 연락이 없었고 부사장은 술이 센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아닐 정도로 기절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택시 탈 때 은근슬쩍 옆에 같이 탔는데 거기서는 어딜 집까지 따라오냐며 또 철벽을 치면서 그러더군요. 아무 소득도 없이 집에 들어오니 너무 아쉽더군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사장이 저한테 관심이 있고 친구인 부사장과 셋이서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그걸 생각해보니 괜히 그동안 아줌마 같다고 생각했던 사장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다 싶어서 사장을 한번 노려보기로 했지요. 조금 기대되는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저를 찾아 창고까지 왔더군요. 속으로 올게 왔다 싶었습니다. 사장이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창고 구석 으슥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떠보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부사장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사장님하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사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또 부사장이 저질렀구나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사장이랑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실 둘이서 남자 한 명 데리고 그런 식으로 만남을 자주 가지긴 했는데 자기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다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 말은 그냥 부사장이 술에 혼자 취해가지고 그랬던 거니 신경 끄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비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저도 얼굴이 다 부끄럽더군요. 쌓이고 쌓여서 별로 관심도 없던 아줌마 같은 사장에게 저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장한테 한 소리를 들었는지 부사장이 이어서 창고로 들어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놓곤 미안하다 사과하대요.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냐고. 저는 하마터면 사장한테 대놓고 그거 하자고 물어볼 뻔했다고. 막 열불을 내면서 성을 내니 그녀가 그 말을 듣더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장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대시를 안 하냐면서 자기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요즘 운동도 질렸던 차라 조금 색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만 좋으면 자기 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서 퇴근 후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뒤는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은 부사장과 일하는 기간인 반년 가까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상대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피 끓는 20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처녀인 부사장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덕분에 월급은 월급대로 아끼고 술도 마실 필요 없고 돈도 잘 모아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나오면서 부사장도 저랑은 더 질렸는지 그냥 여기까지가 딱 좋겠다고 하면서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취향이 바뀌어서 또래 여자들은 너무 시시하고 재미도 없어서 일부러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네요.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어 있겠네요. 사장은 몰라도 부사장만큼은 제 생각에 아직도 그때의 미모를 간직하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정말 믿지 못할 세상 모두가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며 홀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지요. 항상 어머니는 방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이 돈은 언제 보내줄 거예요? 참, 이번에 애가 학교 가는데 당신 돈도 많이 벌잖아. 대체 왜 그래? 이 아이도 당신 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였던 전 엄마의 그런 모습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좀 진정되었을 때 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통화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면서 물어보았지만 엄마는 늘 됐어. 너가 알 필요 없어. 종현아, 넌 절대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알겠니?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셨어요. 전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알겠다고만 말만 했지요. 엄마는 몸도 안 좋았고 항상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설거지 일을 하느라 저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엄마가 집에 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잠에 들기 바빴으니 말이죠. 저는 항상 혼자서 밖을 맴돌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학원에 갔을 때 텅 빈 놀이터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놀거나 굶주린 배를 수돗물로 채우며 그렇게 버텼죠.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 나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라곤 간장과 고추장,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인 파와 양파들.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밥에 간장을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기름도 없어서 그냥 맨간장을 밥에 비비는데 얼마나 그것조차 맛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먹으면 간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가 됩니다. 아픈 엄마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으로 약값, 방세, 전기세 내면 정말 집에 반찬을 사둘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쌀로 쌀값 걱정은 안 해도 되었지요. 쫄쫄 굶으며 그 나이에 또래 친구들보다 왜소했던 전 정말 거지꼴로 매일 혼자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없이 살다 보니 그게 다 겉으로 표현이 되니까 친구들은 이런 저와 놀기 싫어했고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가 익숙해졌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나를 한 번도 보러오지 않는 아빠가 원망스럽더라고요. 항상 엄마는 네 아빠는 어떻게 너를 한 번도 안 보러 오실까? 그렇게 사랑했고 애타게 서로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사랑은 사그러들고 현실만 남았구나 라는 말을 했고 전 그 말을 통해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날 버린 거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항상 외쳤어요. 하느님,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빠가 제발 나 좀 찾아오라고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미안한 만큼 밥이라도 좀 주라고 해주세요. 하면서요. 제 평생의 소원이 정말 따끈한 밥을 원 없이 반찬이랑 해서 먹어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안 먹었으면 하루는 학교에서 영양검사 같은 걸 하는데 선생님이 절 따로 부르더라고요. 검사 수치가 안 좋다고 엄마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한테 연락이 갔고 엄마는 제가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 그날 밤 저를 껴안고 집에서 엉엉 우셨어요. 종현아,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돈이 많으면 우리 종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줄 텐데. 오늘 엄마랑 같이 외식하자. 응? 엄마 돈 있어? 나 괜찮아. 엄마 돈 없잖아. 그 와중에도 전 엄마의 주머니 사정부터 걱정했지만 엄마는 제 팔목을 잡고 시장 골목 음식 가게로 갔어요. 종현아, 뭐 먹고 싶어? 나 돈가스. 엄마는 절 돈가스 가게로 데려가셨어요. 메뉴판에 있는 돈가스 가격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엄마는 금세 다시 표정을 고친 채 제게 돈가스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왜 하나만 시켜?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밥 먹었어. 우리 종현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엄마 걱정 말고 종현이 밥 먹어. 그렇게 전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돈가스를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주인 아줌마는 저를 보며 말했더라고요. 엄마, 애가 돈가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걸신 들린 것처럼 애가 먹잖아. 아휴, 보는 내가 다 체할까봐 마음이 저릿하네. 애 좀 데리고 맛있는 것 좀 사줘요. 뭐 전쟁통도 아니고 요새 저렇게 많은 애가 어딨어? 앵쯧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엄마는 민망하고 창피하셨는지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먹기 바빴죠. 그렇게 그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때의 돈가스 맛을 잊지 못해 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시장통 가게를 맴돌았어요. 전 그때 돈가스 먹은 게 엄마와의 마지막 외식이었거든요. 그 이후 엄마의 허리 통증으로 집 사정이 더 안 좋아졌고 외식은 꿈에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분이 울적할 때면 전 그 시장 가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음식 냄새를 맡곤 했어요. 제가 하루는 얼빠진 사람처럼 제가 먹던 그 돈가스 집 앞에 서성거리고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학생 뭐해? 안 먹을 거면 나가! 뭐 하는 거야 킁킁대고 더럽게. 아유 불길해. 하면서 저에게 면박을 줬지요. 그 순간 전 너무 비참했던 게 배에서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이런 소리까지 나고 또 면박까지 받으니 죽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옆 가게인 아주 작은 우동집에서 한 종업원이 나오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학생, 잠깐만 여기 들어와 하고요. 전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젊고 아리따운 종업원은 학생 배고파? 나 학생 자주 봤어. 여기 골목 엄청 자주 지나다니잖아.
여기서 냄새 맡는 게 학생 취미 아니야? 학생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면 여기 와서 우동이랑 튀김 한 접시 먹고 가. 돈은 안 받을게. 우리 엄마가 하는 가게에 내가 종업원으로 있는 거라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은 뒤 저를 테이블에 앉히고 금방 만든 우동과 바삭바삭한 튀김을 내오는 겁니다. 우동가게 여자분은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배고픈데 돈은 없고 맛있는 것은 먹고 싶어서 주변 가게를 서성였다는 걸요. 꼬질꼬질한 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티를 입고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은 채 삐쩍 마른 아이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답이 나오죠. 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우동을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배고파서 사양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때 그 뜨끈한 국물이랑 면발이 어찌나 맛있던지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난이 너무 서럽고 또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내어주신 종업원분이 너무나 감사해서요. 그 종업원분은 학생 왜 울어? 아이고 많이 속상했나 보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지. 우리도 그래. 나도 어머니랑 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손님은 없고 요즘 똥파리만 날리네. 그래도 우린 굶어 죽진 않으니까 학생은 언제라도 배고프면 여기 와서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알겠지? 잘 먹어야 잘 크는 거야. 응? 하면서 저희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셨습니다. 전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고요. 그 이후로 다시 우동 가게를 찾고 싶었지만 차마 염치가 보여서 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렀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학교가 끝난 뒤 바로 교복도 안 벗고 그 우동 가게를 달려갔습니다. 꾸깃꾸깃 전단지 일을 해서 받은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서요. 제가 우동 가게에 도착하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학생 왜 안 왔어? 부담되어서 안 왔구나. 내가 학생 얼마나 기다렸는데 빨리 와서 우동 먹으라니까. 아이고 진짜 이 추운 날에 외투도 안 입고 후드집업만 입고 오면 어떡해. 감기 들지 정말. 하면서 따끈한 우동 한 그릇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저 이제 돈 벌고 있어요. 사 먹으러 온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따끈한 우동을 흡입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그거 돈 받아서 뭐해?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와서 먹으라니까. 학생 외투도 안 입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네. 여기 뒤에 학교 다니는구나. 노란 색깔 명찰이. 나 옛날을 떠올리게 하네. 앞으로 자주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전 집으로 갔지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종현아, 너 앞으로 장학금이 나왔어. 우동가게 상인분이 너 참 착하고 선하다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보탰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돈으로 꼭 패딩 사 입으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종현이 착하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했구나 하면서 저에게 돈이 든 흰 봉투를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선생님은 며칠 전 우동가게 상인분이 전해준 거라고 거부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우동을 무료로 주신 그분이 제 교복과 명찰을 보고 저희 학교에 찾아와 제 졸업 선물 겸 장학금을 전달한 거였어요. 전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워서 봉투를 받고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우동가게로 달려갔죠. 그런데 누군가 사다리를 이용해 우동가게 간판을 떼고 있는 겁니다. 전 그 아저씨를 향해 소리쳤죠. 아저씨, 이거 우동가게 간판 왜 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어요? 네? 왜 갑자기 이거 철거하는 거냐고요? 라고 하니까 알고 보니 우동가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를 내놓았고 그게 팔려서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철거 중인 거였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저를 도우신다고 몰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고 바람과도 같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전 은혜도 못 갚게 되었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언젠간 그 아줌마를 다시 만나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되새김질했어요. 그렇게 전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 누워 계신 어머니 대신 생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고혈압으로 머리 혈관이 터졌고 일하느라 집에 늦게 도착한 제가 그 현장을 발견한 거였죠.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는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그나마 회복이 되어 언어소통은 어눌하게 가능했지만 왼쪽 다리가 아예 근육이 뒤틀려 걸을 수 없었고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그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엄마에게 용서를 빚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다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어리석었던 날 제발 용서해줘. 나 이제 벌 받나 봐. 여보한테 못해준 만큼 나 그대로 다 벌 받았어.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대체 왜 이제 와서 용서를 비는 거야?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안 됐어? 당신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아? 하면서 엉엉 우셨죠. 알고 보니 엄마를 찾아온 그 남자는 제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혼외자였어요. 서울 의대 출신의 잘 나가던 의사 집안의 장남, 으리으리한 병원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엄마.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엄마는 저를 품은 채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 남자, 그러니까 제 아빠라는 사람은 집안의 반대에 못 이겨 임신한 엄마를 외면하고 집안에서 이어준 여의사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혼외자의 존재를 숨기고 엄마는 아빠로부터 간간히 받은 양육비를 통해 저를 키운 거였어요. 그마저도 일정치 않으니 엄마는 항상 방 구석에서 아빠와 통화하며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며 화를 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차오르는 분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놈 자식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내 아빠야? 가여운 우리 엄마 버리고 몇십 년이 흐른 이제야 우릴 찾아와. 용서를 비는 당신이 아빠냐고 하면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부녀의 거짓말 진실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45, 결혼 19년 차 남자입니다. 이제는 이혼남이지만요. 내 인생의 황당한 반전을 들려드릴게요. 웃기지도 않고 울기지도 않을 그런 이야기. 처음 소윤이란 여자를 만난 건 작년 초여름이었어요. 아내 정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우리 집에 놀러 왔죠. 하얀 피부에 늘씬한 몸매, 긴 생머리를 웨이브로 살짝 만든 세련된 분위기의 여자였어요.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게 꽤 매력적이더군요. 오빠, 많이 들었어요. 정희가 항상 자랑하더라고. 그렇게 소윤이 소개했을 때 나는 그저 의례적인 미소만 지었어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내 친구의 방문, 그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소윤은 몇 시간 정도 머물다 갔고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소윤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아파트 단지로요. 세상 참 좁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기뻐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가 가까이 산다는 게 아내에겐 행복한 일이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소윤이랑 술 마셨어. 요즘 걔가 좀 힘들어서. 무슨 일인데?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걔 남편이 바람 피운 것 같대. 요즘 밤에 자주 문자 받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간다고 나가고 소윤이가 너무 우울해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소윤과 함께 탐정놀이를 시작했죠. 여보, 우리가